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세도 정치 시기의 사회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구조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로 필기를 하시면 공간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첫 번째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예전에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고려말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건국을 했어요. 그죠? 그들 중에서 혁명파가 권력을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이후에 세조의 계유정난에 참여해서 권력을 잡은 공신집단이 있었어.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훈구라고 불렀어요. 그죠? 훈구파. 자, 그런데 이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성종 때부터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성장시켰어.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림이라고 불렀죠. 그죠? 자, 16세기 가게 되면서 훈구가 몰락을 하게 되고 사림이 권력을 잡게 되는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과거의 훈구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사림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겠지.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붕당 정치의 시작이었어. 그지? 자, 근데 앞에다가 단서를 붙일게요. 이때 시작되었던 붕당 정치는 건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16세기에 시작되었던 붕당 정치는 건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붕당 정치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강해요. 그죠?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나라가 개판되는 정치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긴 한데 붕당 정치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붕당 정치란 상당히 건전한 형태의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느냐? 원래 붕당 정치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닌 상대방의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이게 아닌데? 상대방의 붕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비판 역시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잡았어. 그런데 그들을 비판할 수 있는 또 다른 붕당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러도 누구도 그들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될 거야. 그지? 따라서 이 건전한 붕당 정치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상대 붕당과 그들의 비판을 인정함으로써 권력을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를 봐도 민주주의 정치를 봐도 무슨 당 있죠. 그죠? 집권당이 있고 또 야당이라 그래서 그죠?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정당이 또 있어요. 그죠? 따라서 붕당 정치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꽤나 훌륭한 정치의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붕당 정치가 서서히 망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좀 길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는데 여러분들은 자리가 모자랄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이 건전한 붕당 정치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은 바로 임진 전쟁을 거치면서부터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 전쟁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인조 반정과 같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진 전쟁 이후에 권력을 잡은 붕당이 어떤 붕당이었냐면은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이었어.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전쟁 터졌을 때 나머지 사대부들은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북인 애들이 열심히 의병활동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나머지 붕당들이 그 북인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죠? 왜? 자기들은 전쟁 동안 어떻기 때문에? 도망다녔기 때문인 것이야. 그지? 자, 그래서 자기들에게 권력이 넘어오게 하려면은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비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예 판을 한번 뒤엎어버리는 뭔가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 자,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인 것이에요. 그죠? 광해군과 북인들이 추진했던 무슨 정책? 중리배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단순히 비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란이라고 하는 형태를, 반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정권을 뒤집어버리는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건전한 비판 그리고 견제 이런 것들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죠? 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그지? 뭔가 하나 잘못된 꼬투리를 잡아서 반정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북인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권력을 차지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붕당 간의 어떤 견제, 비판 이런 것은 건전한 모습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마치 무엇처럼 전개가 되었느냐? 싸움처럼 전개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정치적 다툼,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정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후에 붕당 간의 정치적 다툼, 정쟁이 격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견제하는 것이 원래 붕당 정치의 건전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붕당 정치는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될까 약화될까? 당연히 약화됩니다. 그죠?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신하들이, 그죠?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죠? 왕은 뒷전이고, 그지? 자신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왕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왕은 말대로 뭐랄까 쩌리까지 너무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붕당 간의 정쟁 속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혼란해지게 되자 17세기로 가게 되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몇 차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숙종 때 있었던 이른바 환국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국정치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니? 뭐 기사한국, 갑술한국 뭐 이런 거 못 들어봤나요? 경신한국? 아, 그래요? 못 들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들어봤겠지. 우리나라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캐릭터 황진이 빼고 내시? 아니 특정 인물. 사극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장희빈. 그렇죠. 바로 희빈 장씨죠. 희빈 장씨, 장희빈이 바로 숙종의 후궁이었지. 그리고 정비는 인현왕후였죠. 그러면서 그 권력을 둘러싼 여인들의 그런 어떤 암투 막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사극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었나? 요즘엔 잘 안 나와서 모르나? 안 봐요. 요즘에 최근에는 희빈 장씨를 다룬 드라마가 없긴 했는데 또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사람들이 잊혀질만 하니까. 잊혀질만 하면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게 이 시기 숙종 때 한국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드라마를 보면은 숙종이 원래 인현왕후랑 결혼을 해서 서인이 집권을 했다가 숙종이 인현왕후 대신해서 희빈 장씨라는 예쁜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옛날 마누라가 좋았어 라고 하면서 옛 여인에게 마음이 돌아가서 또다시 서인들이 집권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여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혼란했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숙종 시기의 환국정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왕이 나서서 권력을 잡은 집권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것. 자주 교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환국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붕당 간의 정쟁이 격화되면서 왕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왕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붕당 간의 대립을 막기 위해서 숙종은 어떠한 방법을 썼던 것이냐? 내 말을 잘 듣는 붕당을 집권하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왕을 무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든지 왕이 나서서 걔네 몰락시키고 상대방 붕당을 데려와다가 집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의도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잘 따르는 붕당으로 시시때때로 교체를 하는 것, 그런 정치를 가지고 환국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붕당들이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지? 항상 왕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되니? 어떤 정치인지? 이해되나요? 나름 뭐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붕당이에요. 권력을 잡은 붕당이에요. 그런데 안심할 수 있을까? 없어.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쫓아내고 상대 붕당을 데려와다가 권력을 잡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안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붕당으로 교체가 되지 않으려면은 다른 붕당의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상대 붕당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붕당이 그렇지 않은 붕당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당 전제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정치 형태가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붕당 정치가 왜 건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왜 건전한 것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붕당 정치가 원래는 건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싸움이 격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권력을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붕당 간의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어느 한 붕당의 권력을 독점하면 왜 문제일까? 어떤 인재를 선발할까?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할까? 아니면은 우리 붕당의 후배를 뽑아줄까? 그렇죠. 당연히 자기 붕당의 후배들을 뽑을 거예요. 그죠? 왜?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권력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자기들이 뭔가 부정부패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왕 또한 자신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가 점차 부패해져 간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붕당 정치의 변질이 봐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보자면 천만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왕이 18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행히도 조선에서도 뛰어난 왕이 2명 연속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는 바로 누구였느냐? 영조와 정조라는 왕들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하였으니 우리는 그 정책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나요?
이른바 그렇죠. 탕평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탕평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평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붕당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소외되었던 다른 붕당의 사람들도 인재를 등용을 하면서 그들 간의 조화로운 정치를 꾀했던 것이 바로 탕평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리 중에 탕평채라고 하는 요리 있잖아. 아니 혹시? 이렇게 이제 신선로처럼 생긴 신선로죠. 신선로. 이렇게 이제 생긴 그릇에다가 여러 개의 이제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고 그 각각의 칸들에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의 채소들이 이렇게 쫙 이제 깔려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밀가루 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채소도 골라가지고 쌈 싸 먹는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음식이 이제 탕평채라고. 왜 탕평채겠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의 채소들을 함께 싸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탕평채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영조 정조의 탕평책은 어떤 것이었느냐? 권력을 잡은 붕당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붕당의 인재들도 등용을 해서 함께 조화롭게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탕평책인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붕당 정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영조 정조의 탕평책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요, 조선도 왕권이 강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였으니까요. 왕이 능력 있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런 어떤 정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죠? 영조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왕이 몇 살까지 살았게? 고구려의 장수왕이 89세까지 살았어요. 영조는 그 두 번째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82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왕에 있었던 시간만 해도 무려 52년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이제 비만이었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조금씩 먹고 채식 위주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항상 몸이 이제 건강하고 에너지도 넘쳤다고 해요. 특히 이 아주 험난했던 숙종대의 황국 정치를 거치고 살아남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도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빨, 그리고 카리스마빨, 건강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왕권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하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대립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영조하고 정조 사이에 한 명 더 있죠. 누가 있나요? 그렇죠. 영조의 손자가 정조고 정조의 아버지, 그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죠. 그죠? 어떻게 되었나요?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죠. 그죠? 쌀 뒤주에 가둬서 죽였죠. 왜 죽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제 뭐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는 영조가 굉장히 힘들게 얻은 아들이에요. 힘들게 얻은 아들이야. 늙음하게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문관보다는 무관 쪽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병법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좋아하는,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이제 꽤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아버지 영조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험난한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얘가 왕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자꾸 이렇게 혼내고 갈구고 그러니까 아들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땠겠니?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을 해요. 정신병적인 그런 어떤 증상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궁에 있는 동물 한 마리 사도세자가 때려 죽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왜 죽였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 영조가 와서 왜 죽였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동물 그 울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동물을 때려 죽여서 울분을 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나중에 그게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뭐 궁궐에 있는 내시도 죽이고 궁녀도 죽이고 막 이제 그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아들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죠? 특히 자기가 강력한 왕권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아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었던 정치적 업적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은 눈물을 머금고 그를 쌀 뒤주에 가둬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영조의 손자인 정조인 것이에요. 자, 정조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고요.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어. 아버지가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할아버지 손에 죽는 거를 본 아들이란 말이야, 그지? 어떻게 했니? 그렇지.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겠죠, 그죠? 이 정조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사람 약간 병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뭐 이제 군사, 의학, 미술, 건축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정말 닥치는 대로 공부했던 사람이 정조예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정조가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이제 왕실 의관이 약을 지어 가져왔어요. 약을 딱 보더니 이거 뭘로 만든 약이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의관이 이거 넣어서 만든 약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정조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 몸 상태에는 이 약을 써서 약을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지어 가져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의관보다도 훨씬 더 의학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정조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본다면 조선시대 왕들이 해야 되는 일과 중에 경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 요거 뭐냐면은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스터디하는 거야. 토론하는 모임이거든, 경연. 자, 그런데 보통 아무리 왕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0대1, 2000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과거에 합격한 신하들보다 더 똑똑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뛰어난 학식을 갖춘 신하들이 왕을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자리가 경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보통 이 자리 어떨까?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인 연산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경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런데 이 경연을 즐겨 했던 왕이 딱 2명 있어요. 그게 누구랑 누굴까? 그게 바로 세종대왕과 정조 이 2명인 거예요.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워낙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경연에 들어가는 신하들이 오늘 임금께서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는 게 많고 말빨이 뛰어나다 보니까 경연에서 신하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또 싸운 분당이 있으면 그들 간의 화해를 주선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로 활용했던 사람이 또 정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2명의 뛰어난 왕들 덕분에 탕평책이 실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지금까지 나날이 격해지가만 했던 붕당 간의 싸움, 붕당 간의 대립을 억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붕당 간의 대립을 억제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나날이 악화되던 조선의 통치 질서는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세기는 영조 정조 때는요, 조선이 중흥기를 맞아요. 조선의 마지막 전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중흥,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어디까지나? 사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어. 왜냐면 붕당 간의 대립이 시작된 지는 벌써 2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야. 그치? 200년 묵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뿅 하고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치? 영조 정조가 워낙 뛰어난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조에게는 그 많은 시간이 더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조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아, 나 죽을 것 같아. 조만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확립해놓은 강력한 왕권을 아들 너한테 잘 물려줄 테니까 내가 하던 일 네가 마저 이어서 해 라고 했으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조의 경우에는요. 전화 일어나셨나요? 나오셔야죠. 대답이 없어. 2번, 3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가봤더니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한참 일할 나이인 안타까운 나이 49세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독살됐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과로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설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왠지 모르지만 정조가 전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 왕에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순조였는데 순조가 즉위할 때 나이가 불과 몇 살에 불과했느냐? 11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엄마나 또는 할머니가 왕 뒤에서 정치를 대신하는 이른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자 그런데 사실 조선에서는 성리학 국가다 보니까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치를 대신하느냐? 엄마나 할머니의 친척들, 집안 사람들. 왕 입장에서 보자면 외갓집 친척들이 정치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정조가 확립해 놓았던 강력한 왕권을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어느 한 붕당도 아니라 하나의 가문, 외척 가문이 그러한 권력을 독점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의 외척 가문, 대표적인 가문 어떤 가문들이 있나요? 유명한 가문 안동, 김씨고 그렇죠. 풍량 조씨 같은 이러한 가문들이 이에 해당하는 외척 가문들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폭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의 폭이, 바운더리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넓어지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자, 여기는 권력을 잡은 붕당과 그렇지 않은 붕당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는 하나의 붕당만이 권력을 독점했어. 그지? 여기에는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어. 자,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의 범위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어. 좁아지고 있어. 그지?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범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정치는 더욱더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지? 왜?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지? 극소수의 사람들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바로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은 세도 정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정조 대왕께서는 참으로 후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때도 참 감사하게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느냐? 1800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정확하게 19세기가 시작이 돼요. 뭐 나는 참 외우기 편했는데 니들은 별 감흥이 없구나. 자,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 정치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 정치의 시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으니까 왕권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이전보다 훨씬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아가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통치 질서는 더욱더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아까도 말했듯이 이들이 권력을 남용해도 그것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통치 질서의 붕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냐?
자, 권력을 잡은 안동 김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능력 있는 인재? 올바른 소신을 가진 사람? 아닐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그렇죠. 자기 집안 사람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과거에서 뽑았겠죠. 그죠?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매관, 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 자, 그러면은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관료가 된 사람은 비록 나는 돈 내고 관직을 샀지만은 나는 양심적으로 소신 있게 정치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겠죠. 그죠? 내가 관직을 사는데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죠. 그죠?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뽑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나라의 창고에서부터 뽑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러느냐? 관직을 탐하는 더러운 관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탐관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소리 소설 뭐 저기 뭐냐 춘향가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변사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전형 탐관오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영조 정조가 그러했듯이 비록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할지라도 왕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왜 3대씩이나 세도 정치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권력을 잡은 가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왕족들 가운데 얘 좀 똑똑하다, 능력 있어 보인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죽여요. 제 반란 일으키려 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누명 같은 것들을 씌워서 왕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대다 제거하고 최대한 멍청하고 최대한 무능한 왕들만 골라서 그 다음 때의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이도 어리고. 예를 들자면은 철종. 이 사람 원래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청년이었어. 왕족이긴 한데 완전히 집안이 몰라 그래서 강화도에서 그냥 농사짓고 살던 청년이었어.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얘만한 왕 만들기 좋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화도로 데려와서 농사짓던 청년을 데려다가 왕으로 앉힌 거야.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죠? 자, 그가 바로 이런 세도 정치 시기의 왕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흥선 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흥선 대원군이 왜 집권할 수 있었느냐? 그의 아들 고종이에요. 그죠? 고종이 몇 살 때 왕이 되는 줄 알아? 고종은 10살 때 왕이 됐어요. 고종이 왕이 된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그가 직접 정치를 할 만한 할 만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철종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안동 김씨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종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다소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하응이라는 이 승선 대원군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저기 술 먹을 일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정말 깽판을 치면서 망나니처럼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채통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이 저런 술만 좋아하는 망나니 대원군이 된다고 한들 뭐 제대로 정치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고종을 왕으로 앉히고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흥선 대원군이 되도록 가만 놔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다녔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던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 권력을 잡은 특정 가문들이 왕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죽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부러 멍청한 척, 또라이인 척 하고 다니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대원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제서야 세도 정치 가문인 안동 김씨를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한국사의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한국 근현대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거기 교재에 있는 부분 빈칸 넣고 밑줄 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붕당 정치란 원래 상대 붕당과 비판을 인정하는 것. 밑줄 칩시다. 무엇이 목적이다?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붕당 정치는 건전한 형태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임진전쟁 이후에 그런데 붕당 간의 정쟁이 격화되었고 결국 밑줄 칩시다. 인조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사실 정묘병자전쟁을 초래하기도 해요. 왜? 인조반정의 명분이 친명배금 정책이었으니까 그지? 후금이나 청나라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병자 정묘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숙종 때는 숙종이 어떤 정치를 하였다 그랬어요? 환국 정치라 그랬어. 그지? 숙종 때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숙종의 의도는 왕의 의도대로 집권붕당을 자주 교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밑줄 칩시다.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권력을 독점한 붕당의 횡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영조 그리고 정조 때에는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다?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뛰어난 왕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탕평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전국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었지만 정조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가 가졌던 권력이 고스란히 외척 가문, 특정 가문의 권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19세기에는 특정 가문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무슨 정치? 세도 정치 시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가문이란 안동 김씨, 풍량 조씨와 같은 가문을 말하는 것이다. 자, 결국 이런 어떤 세도 정치 시기로 가게 되면서 밑줄 칩시다. 왕권은 더욱더 약화되었고 통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매간 매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탐관 오리들이 날뛰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로 인해서 조선 사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 동료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